병실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도윤. 어머니 성함이 김은희입니다. 한기성의 얼굴이 무너져 내린다. 은희?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인가? 그 아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그래, 내가 나의 아들일 수도 있어. 70대 노인이 무릎 꿇고 온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27년의 비밀, 숨겨진 아들, 그리고 터져나오는 진실. 길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업고 달린 청년, 그날 재벌가의 비밀이 드러났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신림동의 좁은 골목길 안쪽, 낡은 건물 4층에 위치한 고시원 213호실. 이곳이 27살 최도윤이 살아가는 전부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방은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공기업 시험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문제를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3번째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는 2년 전, 두 번째는 작년이었죠.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방 안엔 라면 냄새와 오래된 섬유유연제 향이 섞여 있었어요. 싱크대 옆엔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작은 냉장고 위엔 편의점 도시락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갈 시간이었죠. 도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얇은 점퍼를 걸쳤어요. 도윤은 5해 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두고 혼자 상경한 거였죠. 막노동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신 아버지는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 김은희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벌었습니다. 도윤이 서울로 올라온 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어요. 도윤아, 넌 꼭 공부해서 안정된 직장 잡아야 해. 아버지처럼 몸 쓰는 일 하지 말고. 어머니의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낮엔 시험 공부를 하고 밤엔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갔죠. 편의점은 고시원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도윤은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씩 일했죠. 어서 오세요. 도윤은 손님들에게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도시락을 데워주고 물건을 계산하고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단순한 일의 반복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시험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마친 도윤은 편의점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1월 말의 추운 바람이 뺨을 때렸죠. 도윤은 점퍼 깃을 세우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반포대로 근처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타야 했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걸어서 40분은 가야 했죠. 정류장에 도착한 도윤은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버스가 5분 후에 온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하는데. 도윤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이 12만 원 남짓 남아 있었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3만 원밖에 안 남았죠.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그늘진 구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윽.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노인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는 먼지투성이었고 바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신발은 짝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낡은 운동화였고 다른 한쪽은 슬리퍼였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윤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들리세요? 도윤은 노인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매우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도윤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15분은 걸릴 거였어요. 게다가 노인의 상태가 너무 위급해 보였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도윤의 머릿속에 1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신 아버지를 구급차가 늦게 와서 그대로 두고 봐야 했던 그날. 결국 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나셨죠. 안 돼. 이분을 그냥 둘 순 없어. 도윤은 스스로도 믿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윤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등에 닿는 노인의 몸에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도윤은 노인을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반포대로를 따라 500m쯤 떨어진 곳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있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편의점에서 4시간 내내 서 있었던 다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어르신. 금방 도착합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선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죠. 왜 이 노인을 구해야 하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분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갈 뿐이었죠.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 간판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어르신. 마침내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요. 환자 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침대를 끌고 온 의료진이 재빨리 노인을 옮겨 놓았어요. 맥박 미약, 체온 저하, 탈수 증상 심각합니다. 의사가 노인의 눈꺼풀을 열어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혈압계를 노인의 팔에 감았죠. 혈압 70에 40입니다. 산소 공급 시작하고 수액 준비하세요.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보호자세요? 한 간호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건 없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나실 수 있겠지?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너머로
의료진이 노인을 치료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도윤은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창백한 피부,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분일까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왠지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노인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도윤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다행히 제때 오셔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괜찮으신 건가요?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는 말을 멈추고 도윤의 얼굴을 살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온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환자분 상태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반적인 노숙자분들과는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영양실조 증상도 아니고 단순히 굶어서 쓰러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쇼크에 가깝습니다. 도윤은 의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쉽게 말하면 이분은 보통 노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건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 보여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도 신분증도 심지어 옷에 붙어 있는 택도 전부 뜯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원 미상의 환자니까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어요. 저기 환자분 모셔오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도윤을 복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면서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거요? 목 뒤쪽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큰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잘 받지 않는 종류의 수술이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환자분이 마치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쫓기고 있다니요? 네. 몸 곳곳에 멍 자국도 있고 손목엔 뭔가에 묶였던 것 같은 흔적도 있었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경찰 부르셨나요? 네,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전에 혹시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에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복도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도윤은 벌떡 일어나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노인의 눈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모습을 발견하자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젊은이. 도윤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도윤의 손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놀랄 만큼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입원실로 옮겨져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동안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노인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윤에게만큼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 고맙네. 괜찮습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노인의 손을 잡아드렸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도윤은 평소처럼 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실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기성님 계신 병실이 어디입니까?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한기성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게 노인의 이름인 걸까요? 복도를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환자분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도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간호사는 명함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그룹이요? 네. 급한 일이니 빨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원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입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노인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인가? 밖에 한도그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어르신을 찾고 있습니다. 순간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놈들이 결국 찾아왔구나. 어르신, 한도그룹이 뭔가요? 어르신이랑 무슨 관계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을 뿐이었죠. 그때 입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이 들어왔어요. 한기성 회장님. 맨 앞에 선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이라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과 남자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자가 도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저는 이분을 병원에 모셔온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환자분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대체 누구신데? 남자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한도그룹의 설립자이자 전 회장님이신 한기성 님이십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도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이었어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 기업이었죠. 그런데 왜 거리에서? 그건 저희도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회장님께선 20년 전쯤 가족과 인연을 끊으시고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20년이나요? 네. 그동안 저희가 계속 찾아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도윤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어르신, 이게 사실인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한기성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그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때 입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죠. 아버지.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성은 남자를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지우. 한지우라는 남자는 천천히 기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20년 만입니다, 아버지. 기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쥘 뿐이었죠.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습니까? 기성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기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주가 죽었다고? 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다가 기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기성이 소리쳤습니다. 도윤과 비서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너희들이 날 쫓아냈잖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너희가 내 모든 걸 빼앗았어. 회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기성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은희를 어떻게 했어? 은희는 어디 있어?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희라는 이름을 듣자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라니. 은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십니까? 부자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성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이 배은망덕한 놈들. 기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지우는 차갑게 기성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러 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싫어, 난 안 가. 아버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우가 비서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들이 기성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도윤이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지우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당신은 누구죠? 저는 이 어르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가족이 왔으니 물러나시죠. 하지만 어르신이 가기 싫다고 하시잖아요. 지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 문제에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성이 도윤의 손을 붙잡았어요. 젊은이 날 좀 지켜줘. 그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도윤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비서들도 뒤따라 나갔죠. 문이 닫히자 기성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도윤은 기성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안을 물들였어요. 그 빛 속에서 기성의 얼굴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한기성 노인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최도윤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어제 봤던 비서 중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희 회장님께서 잠깐 만나자고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한지우 회장님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는 도윤을 병원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지우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색 양복은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고 뒷모습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시죠. 지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도윤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도윤을 바라봤죠. 어제는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한도그룹 회장 한지우입니다. 최도윤입니다. 도윤 씨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도운 겁니까? 지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목적이라뇨? 저는 그냥 쓰러져 계신 분을 도운 것뿐입니다. 요즘 세상에 순수한 선의만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저는 진심으로. 도윤 씨, 지우가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가 뭡니까?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도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정말 아무 목적 없이 도운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우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윤의 신상 정보가 적힌 문서였어요. 최도윤, 27살, 신림동 고시원 거주, 공기업 시험 준비생,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 유지. 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고인, 10년 전 사망. 어머니 김은희, 58세, 현재 식당 설거지 일로 생활비 충당. 은행 잔고 12만 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조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사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요.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도윤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재벌가에 접근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죠. 돈이든 자리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든. 도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상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총수였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기업 시험 3번 낙방, 고시원 월세 연체 이력 있음, 어머니 병원비 체납 기록. 그만하십시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가난하면 범죄자입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닙니까? 지우는 무표정하게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뇨? 이건 제 인생을 모욕하는 겁니다. 도윤 씨, 지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도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도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무슨 입장이죠? 한도그룹은 3조 원 규모의 기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분이고요. 그런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계 구조가 흔들립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당신네 회사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가족이 알아서 돌볼 겁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어쩔 건데요? 지우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거리를 떠돌았던 분이에요. 그분의 선택을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 판단이잖아요. 네,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판단이기도 하죠.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비서가 도윤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혹시 회장님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지우의 이름과 직함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죠. 상담실을 나온 도윤은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도윤은 기성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기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기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젊은이 미안하네. 왜 사과하세요? 내가 나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었지. 도윤은 기성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널 괴롭히지 않았나?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 물어봤을 뿐이에요. 기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냉정한 아이야. 어려서부터 그랬지. 기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도윤은 기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과거 일은 이제 잊으세요. 잊을 수가 없어 매일 꿈에 나와.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도윤아, 밥은 먹었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도윤은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보다 도윤을 먼저 걱정하셨죠. 그날 밤 한도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성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후계 구조에 영향이 있을까요?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한기성 회장님은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실종 상태였는데도요? 네.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옆에 붙어 있는 젊은 남자 최도윤이라는 자의 정체를 조사 중입니다. 뭔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최도윤의 어머니 김은이라는 여성이 과거 한기성 회장님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확인 중입니다. 내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설마 그 여자의 자식이라는 건가? 회의실 밖 복도에서 비서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일 났어. 기성 회장이 돌아오면 회사가 뒤집힐 거야. 지우 회장은 어떻게 할 거래? 글쎄, 아마 조용히 처리하려고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비서실장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도윤과 김은희, 더 깊이 조사하시오. 필요하면 직접 접촉도 고려하시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도그룹 본사 건물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밤새도록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기성의 병실을 찾았지만 한지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원 주변엔 낯선 사람들이 배회하기 시작했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병원 로비에 서 있거나 주차장을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밤 11시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기분 탓인가? 도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시원 건물이 저 앞에 보였어요.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런데 고시원 입구 앞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건장했고 다른 한 명은 작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발걸음을 늦췄어요. 남자들이 도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최도윤 씨 맞으시죠? 키 큰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누구십니까? 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급한 일입니다. 작은 키의 남자가 도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도윤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습니다. 전 할 이야기 없어요. 당신 어머니 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에 도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어머니 김은희 씨 말입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키 큰 남자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요? 보고 싶으시면 우리 말 잘 들으셔야죠. 작은 키의 남자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던지듯 건넸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한도그룹 로고가 상단에 찍혀 있었어요. 내부 보고서처럼 보였죠. 문서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도윤 신원 특이사항. 도윤은 숨을 삼키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친 김은희 한기성과의 접점 가능성 있음. 과거 연애관계 추정. 확인 필요. 최도윤 출생 시기와 한기성 실종 시기 일치.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구겨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이제 알 때가 됐죠. 당신과 한기성의 관계를요. 관계라니 저는 그분을 며칠 전에 처음 뵀어요. 정말 그럴까요? 당신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설마.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기성과 어머니가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신은? 아니야, 말도 안 돼.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어머니를 모셔온 겁니다. 뭐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지금 우리랑 잠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도윤이 남자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태연하게 도윤의 손을 뿌리쳤어요. 진정하세요.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뿐이죠. 무슨 권리로 남의 어머니를 데려간 겁니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고시원 창문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작은 키의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 어디 계신지 말하세요. 그건 당신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태도라니? 한기성 씨와 당신의 관계를 밝히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바로 돌려드리죠. 도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 어머니를? 우리도 일이니까요. 한도그룹 후계 구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기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면 곤란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발 어머니만 돌려주세요.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관심 없다고요? 그럼 증명하세요. 한기성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알겠어요. 뗄게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죠. 키 큰 남자가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한기성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세요. 병원에도 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돌려드리죠. 정말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당신이 먼저 배신하지만 않는다면요.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10번을 넘게 걸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한기성 어르신을 도왔으니까. 도윤은 자책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무사했을 거고 자신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겠죠.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어머니가 의자에 묶여 앉아 계셨습니다. 눈엔 천이 가려져 있었고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도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약속 지키세요. 도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방 안엔 도윤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으론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도윤에게 이 밤은 끝이 없어 보였죠. 도윤은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자들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이 배신하면 어머니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도윤은 경찰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엄마 꼭 구해드릴게요. 제가 뭐라든 꼭.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기성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기성이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나? 어르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성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었나? 어디 아픈가? 어르신, 저 큰일 났어요. 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기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난 것, 어머니를 데려갔다는 것, 그리고 한기성에게서 손을 떼라는 협박까지. 기성은 도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그놈들이 감히. 기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기성은 도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의 더러운 싸움일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그래, 은희는 항상 아무 잘못 없었지. 기성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기성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기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머니 성함이 뭐라 했지? 김은희입니다. 그 순간 기성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은희? 김은희라고? 네, 왜 그러세요? 기성은 휘청거리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인가. 도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를 정말 아시는 거예요? 기성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알지, 어떻게 모르겠나? 어떻게 아시는데요? 기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은희는 내 첫사랑이었어.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우의 어머니와 혼인하기 전 나는 은희와 사랑에 빠졌지. 그 아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23세 아가씨였지. 기성의 목소리는 과거를 떠올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그 맑은 눈망울, 환한 웃음, 모든 게 아름다웠지. 그럼 우리는 몰래 만났어.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사랑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은희와 함께 도망치려고 했어. 모든 걸 버리고 말이야. 기성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 가족들이 알았거든. 그리고 은희를 내쫓았지. 돈을 주면서 내 앞에서 영영 사라지라고. 그럼 어머니는, 그 아이는 거절했어. 돈 한 푼 받지 않고 떠났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은희를 찾았어. 미칠 듯이 찾아다녔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아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기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가족이 시키는 대로 지우의 어머니와 혼인했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어르신, 20년 전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 은희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그래서 그냥 거리를 떠돌며 살았어. 도윤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기성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몇 살이지? 27입니다. 기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27, 내가 떠나기 1년 전. 어르신, 설마. 기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나의 아들일 수도 있어.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 혼자 힘들게 자신을 키우신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죠. 안 돼, 말도 안 돼.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그 시기에 은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다른 남자 이야기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희 그 아이가 혼자서. 기성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의 울음은 처절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온 상처, 어머니 혼자 힘들게 사신 삶이 떠올랐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기성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할 일을 해야지. 기성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지갑이 하나 있었어요. 지갑 안에서 기성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전화해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 이 사람은 내가 회장일 때부터 나를 도왔던 변호사야. 지금도 내 편일 거야. 도윤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기성 회장님께서 전화하라고 하셔서요. 기성 회장님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대병원 입원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기성을 바라봤어요. 정말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지. 반드시 구해야 해. 기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쓰러져 있던 노인이 아니었어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재벌 총수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고맙네. 급히 와줘서. 변호사는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내 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드님이라뇨? 지금 설명할 시간 없네. 김은이라는 여자를 찾아줘. 한도그룹 사람들이 납치했을 거야. 알겠습니다. 바로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연락하며 김은희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창고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가? 네, 제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기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김은희는 무사히 구조됐죠. 병원으로 옮겨진 김은희는 지쳐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도윤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기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김은희는 기성을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기성 씨, 은희야. 두 사람은 2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틀 후 한도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모두 모였고 한지우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기성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도윤과 변호사가 따랐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성 회장님이시다. 정말 살아계셨구나. 임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기성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회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회사에 내가 왔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기성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20년 전 이 회사를 이끌었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회사는 이미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셨잖습니까? 버린 게 아니야. 쫓겨난 거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기성에게 집중됐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 은희를 내쫓았지. 돈을 주면서 내 곁에서 영영 사라지라고.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집안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아니면 너희들 욕심을 위해서? 기성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희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다만 가난했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 아이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지. 아버지,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아들을 평생 혼자 살게 만든 너희들한테?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성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나? 기성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죠. 서류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자 검사 의뢰 결과.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검사 대상 한기성, 최도윤. 친자 관계 확률 99.4%.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게 사실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사실이야.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기성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 청년이 우리 오너 일가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27년 전부터 존재했던 내 아들이야. 증거가 이것뿐입니까? 친자 검사 결과는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검사하지. 내가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기성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거야. 도윤이는 내 아들이니까. 지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좋습니다. 친자 관계가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내 권리를 찾으러 왔지. 권리라뇨? 난 아직 이 회사의 최대 주주야. 20년 동안 실종 상태였지만 법적으로 내 지분은 여전히 유효하지.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기성 회장님은 현재 한도그룹 지분 18%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지우 회장님의 12%보다 많은 지분입니다. 임원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지분은 이미 아직 처분되지 않았어. 사망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고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한기성 회장님은 언제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회사를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겁니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회사에 관심 없어. 이미 늙었고 경영할 능력도 없지. 그럼 왜? 하지만 내 아들에겐 권리가 있어. 내 지분을 물려받을 권리 말이야. 기성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원한다면 이 회사의 일부를 가질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시험 준비하고 직장 구하고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한 가지만 원합니다.
도윤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는 이 회사와 아무 관련 없이 살겠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성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도윤과 은희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기성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 지분 18%를 이용하면 이 회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경영진을 교체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다만 내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기성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도윤이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할 수는 없을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아. 하지만 잊지 마라. 도윤과 은희에게 손 떼는 순간 난 모든 걸 걸고 너희와 싸울 거야. 기성은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윤과 변호사가 뒤를 따랐죠. 회의실에 남은 지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지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 아버지 기성이 과거에 사용하던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오래된 액자들, 그리고 서랍 속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기성과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기성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사진 뒷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희와 함께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거군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회장실을 물들였어요. 그 빛 속에서 지우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기성은 김은희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기성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27년 만의 재회였죠. 병실 문 앞에 선 기성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가를 반복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58세가 된 은희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성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눈망울이었죠. 기성 씨, 은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희야. 기성은 천천히 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은희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죠. 미안했다. 기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이 컸어요.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야.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기성이 은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희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기성 씨 가족들이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했을 때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알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저는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기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은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는 잘 컸어요. 착하고 바른 아이로요. 내 덕분이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희야. 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희는 기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그리움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기성 씨, 우리 둘 다 이제 많이 늙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난해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만 있으면 돼.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성은 은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을 보더니 멈칫했죠. 제가 방해했나요? 아니야. 들어와. 기성이 손짓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은희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너한테 아버지가 없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기성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원망도, 그리움도, 낯섦도 모두 섞여 있었죠. 저도 아직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건 쉽지 않아요. 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도윤이 천천히 기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요. 기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한도그룹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당하게 좌천됐던 직원들이 복귀했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이 사퇴했어요. 김은희를 납치했던 사람들은 경찰에 체포됐죠. 한지우는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 해외 법인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지우는 기성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왔나? 해외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 좋은 선택이야.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최도윤, 그 청년 제대로 된 사람 같더군요. 그래, 착한 아이야.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제는요. 기성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우야,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자.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어요. 도윤은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문제집을 펼치니 복잡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조금씩 풀려 보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집중도 잘 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도윤아,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기성 씨도 오신대.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네, 엄마. 알바 끝나고 갈게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하자.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도윤의 책상을 비췄어요.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기성은 서툴게 도윤에게 반찬을 덜어주었고 은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윤아, 시험은 언제야? 기성이 물었습니다. 3달 후요.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조심히 들어가렴. 은희가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도 몸조리 잘하세요. 도윤은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기성과 은희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7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었죠.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 가족의. 도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겨울바람이 서울 하늘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희망. 도윤의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